안녕하세요. 부동산세법 이송원입니다. 이번 달 9월 모의고사는 제가 출제했는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36회 시험에서 여러분하고 만날 수 있는 모의고사가 이번이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메가랜드 제7회 모의고사이면서 9월 전국 모의고사를 출제해서 어떤 식으로 출제했고 또 문제를 어떤 형태로 만들었는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번 마지막 이제 전국 모의고사 7회 전국 모의고사 곧 9월 달 모의고사는 36개 시험을 준비하는 마지막 모의고사예요. 마지막 모의고사. 마지막이라니까 선생님 이제 이게 끝났다고 해요.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좋아요 막 이래야 돼. 이제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막 이래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모의고사인데 시험장에서 느끼는 난이도로 출제하여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에 대한 최종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문제를 기출문제 지문과 유사하도록 출제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진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제가 시험 문제를 출제하러 진짜로 들어간다 그랬을 때 저는 이런 형태로 문제를 낼 것이다. 그 형태를 그대로 반영해서 문제를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느끼는 난이도하고 거의 유사하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수업 시간에 못 들었던 지문들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지금은 아니 선생님이 한 번도 말도 안 했잖아요. 말도 안 했으면서 이런 지문을 문제로 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이런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도 시험 문제 지문에 출제가 되니까 우리가 안 배웠던 지문도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정답을 유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돼요. 그럴 정도로 문제를 출제해 놨으니까 이제 이 문제는 실제 시험장에서 느끼는 난이도를 느낄 수 있도록 이번 9월달 모의고사는 출제했어요. 그러면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는데 안 배웠던 게 나왔네? 이렇게 부담감 갑자기 압박이 팍 들어올 거예요. 압박이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헤쳐가는가 이걸 연습하는 게 마지막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이제 9월 모의고사에서는 개정된 법령이나 이제 단서 내용 세법의 가로 항목이라든지 단서 내용들이 상당수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 개정된 내용을 확인 안 했을 때는 문제 풀 때 문제에서 오류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로에 들어가는 내용이나 개정된 내용이나 단서 내용까지도 세밀하게 모의고사에 출제해서 이제 그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할 수 있는 문제로 제공을 해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36개 시험에서 본인이 노력한 만큼의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이제 마지막 점검해 보시고 여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는데 한 달 정도 이제 시험이 남으니까 그 한 달 정도 시간 동안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가지고 목표한 점수를 전부 다 맞으셨으면 하네요. 그래서 이제부터 해설 들어갈 건데 문제를 푸시고 해설을 들어보실 때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지문이다. 이거는 처음 본 지문이다. 이 처음 본 지문을 어떤 형태로 이해를 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각도로 해설을 잘 들어보시기 바라네요. 자, 그럼 25번부터 가보죠. 제가 이번 그 36회 기출문제는 제 1번이 서류 송달이 나왔으면 한다 하고 계속 1번에다 서류 송달 문제를 지금 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서류의 송달하고 관련된 내용이 서류 송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네요. 이제 올바른 거 골라봐라 그랬어요. 자, 1번 송달을 받아야 될 자가 송달 장소에 없는 경우 그럼 그 집에 찾아갔는데 그 집에 그 사람이 없네? 그 사람이 없으면 없어? 그러면 다른 가족에게 전달하면 되죠. 자, 송달할 장소에 둘 수 있다. 그 사람이 없는데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고 와버리면 안 되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그래서 송달할 장소에 그 사람이 없으면 사리 분별이 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가족 중에 사리 분별이 가능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송달하시면 돼. 또 두 번째로, 만약에 사리 분별이 가능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서류 수령을 거절하면 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문 앞에다 두고 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돼요. 자, 두 번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처음 본 지문인데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보리오. 자, 세 번째, 연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이거 중요한 서류네. 중요한 서류. 그럼 얼른 생각. 모두에게 각각 대표자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대표자가 없으면 징수하기 유리한 자,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서류들은 연대 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3번 틀렸네. 자, 4번, 송달 받아야 될 자의 주소가 국에 있고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다. 그러면 외국에 있고 여기다 플러스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면, 송달하기가 곤란하면 이 말이에요. 외국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게시판에 붙이면 안 되고, 외국에 주소가 있고 송달하기가 곤란했을 때는, 그때는 공시 송달로 갑니다. 근데 공시 송달 물어본 거예요. 공시 송달은 공고한 날에 송달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공고한 날 플러스 14일이 경과를 해야 돼요. 자, 14일이 경과하면 그때 송달이 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여기도 틀렸네요. 공고한 날에 그랬으니까 틀렸죠. 교부 송달이나 우편 송달은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서류를 들고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갔을 때는 도달주의예요. 그래서 송달할 자에게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이 돼. 5번도 틀렸네. 자, 그럼 이제 2번 가보죠. 교부 송달의 방법으로 직접 세무공무원이 직접 전달할 때, 직접 세무공무원이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서 하부 조직을 통해서 송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를 보낼 때 우편으로 보내요. 직접 손으로 들고 갈 때는 각 이제 동사무소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건 그 통장에게, 자기 지역에 그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하부 조직을 통해서 교부 송달할 수 있어요. 이게 조례로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직접 교부하는 게 아니라, 직접 공무원이 직접 이렇게 서류를 들고 직접 찾아가서 한 사람 주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하부 조직을 이용해서 그 하부 조직에게 전달해서 거기서 교부 송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교부 송달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게 정답이에요. 아니, 이렇게 반칙을 쓰시면 어떡해요?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설명 안 했잖아요. 설명 안 했는데 이걸 답으로 내버려. 아니, 나머지 4개는 설명했잖아요. 나머지 4개는 설명하고 하나 설명 안 했는데 나머지 4개가 다 X가 되면 당연히 이게 답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게 정답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기출문제 이렇게 내면 상당히 처음부터 막 머리가 띵 하겠는데요. 봐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느끼는 난이도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이번 모의고사에 이렇게 반영해 드린 거예요. 자, 문제 2번, 26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걸 찾아라. 성립, 확정? 그럼 성립은 준비, 확정은 결정. 그래? 그러면 소득세, 과세표는 신고서를 법정 신고에 제출한 자, 제출했네.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는, 수정신고 나오면 증액하여, 이거 얼른 생각하세요. 그럼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현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 그럼 수정신고는 확정 효력이 있어. 여기서 주의할 게, 여기 증액이에요. 증액. 증가. 감액이라고 나오면 여기가 혹시라도 감액하여, 그럼 이건 틀린 거예요. 감액이 아니라 증액하여, 앞에서 신고한 것보다 더 금액을 증가시켜가지고 수정신고하는 것은
확정 효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 신고는 또 나왔네. 앞에서는 수정 신고는 증액이냐 감액이냐를 물어보고 또다시 수정 신고했을 때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럼 이번에 수정 신고를 한다고 해서 이미 앞에서 확정돼 있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미 앞에서 신고된 건 신고된 대로 그냥 확정돼 있고, 이번에 수정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신고로서 또다시 확정이 됩니다. 수정 신고한다고 해서 옛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세 번째. 소득세 납세임의 성립 시기는 아무런 말 없이 소득세는 1년. 1년을 과세 기간이라고 그래.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합니다. 그런데 예정 신고하는 소득세의 성립은, 예정은 1개월이니까 달의 말일에 성립합니다. 그 달 말일날 성립하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볼게요. 중간 내납하는 소득세는 그러면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정리를 하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이 끝나면, 중간 내납 기간이 끝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하겠습니다. 4번. 소득세는 신고했을 때, 내가 신고했을 때 확정이 되지만, 만약에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정부에서 결정하면 확정이 되는 거고, 확정돼요. 내가 신고를 안 해버리면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은 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거, 내가 신고하지 않고 기한 후 신고를 했을 때는 확정이 안 된다는 걸, 이걸 조심해야 돼요. 기한 후 신고는 확정의 효력이 없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확정의 효력이 없어요. 수정 신고는 확정 효력이 있지만 기한 후 신고는 확정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 5번. 정부 부과 제도의 세목이라. 그럼 여기서는 가로를 내놨죠.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 재산을 내가 신고하고 증여 재산을 내가 신고하더라도, 자, 세목이라 하더라도 납세자가 과세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면 확정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 이 두 가지는 정부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이 돼. 상속세와 증여세는 정부에서 결정할 때 확정이 되는 거고, 정부 부과 세목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만, 종부세는 내가 신고하는 때도 확정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시험 범위가 종합부동산세니까 종부세는 신고할 때 정부에서 결정해도 확정이 되고 내가 신고해도 확정이, 둘 다 배웠죠. 그런데 상속세와 증여세는 수업 시간에 말 안 했잖아요. 안 한다고 해서 시험 문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를 하더라도 확정 효력은 없다는 걸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내가 신고하면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상속증여세는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이 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만 신고할 때 확정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신고하면 그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설명 안 한 걸 답으로 막 내버리셨네요. 아니, 시험장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니까요. 시험장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대비를 하시자고. 혹시나 모르니까 그 유사 지문, 시험에서 우리가 잘 다루지 않았던 것을 정답으로 살짝 유도를 시킨 거예요. 또 나머지 4개는 다 배웠던 내용으로 지문에다 선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 문제도 풀 수 있어요. 이제 27번. 취득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걸 찾아라.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됐네.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으로 간주하시고, 외국인 소유, 볼 것도 없네. 외국인 소유 수입했으니까 수입한사가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부 증여했을 때는 이제 누구 근거를 봐야 돼요? 이 가로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닌 모르는 사람의 채무를 인수했을 때는 그대로 인정. 모르는 사람 건 그대로 인정. 모르는 사람 거. 그래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그냥 간주가 돼. 그냥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니었을 때는 그냥 유상.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었을 때는 원칙은 증여 확인되면 유상. 이제 법인 설립 시 딱 나오는 순간 중간 생략 설립 시 과점 주주가 돼도 납세의무를 취득한 걸로 안 본다. 본다고 했으니까 틀렸네 4번. 오, 이거 너무 쉽죠? 부동산을 원시로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 이거 공사비 내역서로 가는데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면 공사비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시가 표준액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 이거는 엄청 쉬운 문제예요. 이제 28번은 취득세 문제에서는 세율에서 특례 세율을 낼 거라고 했는데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이다. 자, 뺐다. 중과 기준세율을 빼버렸으니까 등기 분만 취득세로 과세되는 걸 찾아라. 자, 등기하고 관계되는 걸 찾으면 돼요. 외국인 소유물 우리나라 수입하면 우리나라 수입한다고 해서 세관에서 등기해 주는 거 아니죠. 환매, 등기, 분할, 등기, 임시는 등기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등기부만 취득세로 과세하는 건 니은 디귿. 니은 디귿. 여기 있네요. 니은 디귿. 니을은 안 되니까. 그럼 정답은 2번. 아, 문제 이렇게 푼다. 그러면 중과 기준세를 뺀 세율을 정해. 중과 기준 빼버려라. 중과 기준세 빼라. 그러면 등기하는 것만 찾아라. 등기. 주로 이제 공유물 분할, 재산 분할, 또 이전 등기, 상속 등기, 환매 등기. 등기하고 관계된 것만 찾은다. 등기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물려라. 이 말은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이제 29번은 등록면허세네요. 옳은 것 찾아라. 자,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만 내다 보니까 주로 옳은 걸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자산재평가나 감가상각 이게 나오면 자산재평가나 감가상각 나오면은 오, 맞았네. 그럼 1번 답이네. 한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등록면허세는 딱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거 하나 알았는데 답으로 나와서 맞춰버렸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동차 등록이 이거 배운 적이 없네요. 부동산만 배웠지 자동차 등록은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무시. 1번 답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2번 무시. 자, 볼게요. 자동차 등록의 경우는 등록지가 사용 본거지와 다른 경우는 등록지를 납세지로 한다. 자동차 등록의 경우는 등록지가 사용 본거지와 다른 경우는 등록지를 납세지로 한다. 뭔 말인지 몰라요. 사용 본거지를 납세지로 하게 돼 있어요. 등록지가 아니라 사용 본거지를 납세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옳은 걸 찾으라 해서 이미 1번이 답이라는 걸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2번부터는 신경 안 쓰셔도 돼. 자, 3번.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록한 사람이 본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 가액으로 할 수는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일단 등록면허세는 내가 신고하니까 내가 신고한 금액이 우선이고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가고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아버리면 그때는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4번. 이런 게 나오면 그냥 풀 수 있겠죠.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재산세든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하나의 물건이 여러 군데 지방에 맞물려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다. 각 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다. 부과할 수 없다 이 말은 납세지가 어딘지 모르겠다. 납세지가 어딘지 모르면 그 영업소 소재로 가 영업자 또 사업소 소재지로 가는 게 아니라 등록 관청 소재지로 가겠습니다. 등록 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은 여기 1번이었어요. 이제 30번. 이제 재산세에서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봐라. 1번은
상속 재산이네. 상속이 개시된 재산이 나오면은 제1번 상속 등기. 등기가 안 돼 있네. 그러면 두 번째는 신고한 상속인. 신고도 안 돼 있네. 그러면 세 번째로 주된 상속자. 자, 이제 세 번째는 주된 상속자를 잡을 때, 이때 주된 상속자는 먼저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만약에 지분이 똑같으면 나이가 제일 적은 사람이 제일 많은 사람. 연장자, 나이가 제일 적은 사람 가면 아니에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이제 3번. 파산 선고 이후에 파산 종결까지 파산 재단에 속해 있는 재산이 있으면 파산 재단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맞았어요. 5번, 4번. 지방자치단체와 연부로 사용권 무상. 국가의 물건을 내가 공짜로 쓰고 있으면은 매도 계약자가 아니라 매수 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않아. 소유자가 누군지 몰라요.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소유자가 나오면 안 되죠. 소유자가 나오면 안 되고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그럼 정답은 3번. 이것도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31번. 재산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재산세 과세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인데 그중에 토지는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사실상 모든 토지를 포함합니다. 자, 두 번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그럼 토지니까 토지 소재지, 건축물이면 건축물 소재지, 주택이면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시면 돼요. 자, 3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할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 1,000만 원 초과 관할 내에 있는 부동산만 물납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4번.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네. 그럼 국가가 내 것을 유상으로 사용했을 때는, 정부가 내 물건을 나에게 대가를 주고 사용했을 때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부과한다. 자, 과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부한테 대가를 받고 내가 돈을 받고 빌려줬으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셔야 되겠습니다. 5번은 250을 초과하면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250을 초과하고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이제 종부세로 가보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설명을 옳지 않는 거, 이제 주택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냈던 사람은 당연히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주택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그 주택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어도 원래 주인은 위탁자니까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두 번째, 개인이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 그랬네요. 그리고 개인이고 1세대 1주택이면 공시가격을 합친 금액에서 12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을 해요. 12억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여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이 공정시장 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이 틀린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1세대 1주택이면 12억을 빼고 1세대 2주택이면 9억을 빼고 이거 거기까지 빼곤 하고 뒤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있다는 걸 착각해 버릴 수가 있어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반드시 곱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준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는데 주택인 경우는 60%를 곱하고 토지인 경우는 100%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2번 틀렸네요. 3번.
개인이고 3주택 이상을 소유했을 때 세율은 뭐라는데 세율 그럼 3주택 이상이면 0.5에서 5%의 세율입니다. 3주택 이상이면 0.5에서 5%고 2주택 이하가 되면 0.5에서 2.7%의 세율입니다. 4번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이미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금이 있으면 나중에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이를 공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공제할 때 여기서 단계를 좀 높여 볼게요. 공제할 때 내가 재산세로 냈던 세금이 있으면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이 돼서 세금을 낸 게 있으면 가감 적용된 세금을 빼주는 거예요. 자, 적용된 세금을 빼주고 만약에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냈더라면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받은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받아서 재산세로 납부했던 세금, 그러면 실제 재산세로 납부한 세금을 종부세 계산할 때 그걸 빼고 나머지만 종부세 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질문 잘 보셔야 돼요. 가감이 적용된 세금을 빼주고 적용된 세금, 된이면 된을 빼주고 만약에 적용을 받았으면 그 받은 세금을 빼줍니다. 적용을 받아서 실제로 재산세로 납부한 그 세금을 종부세 계산할 때를 공제해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는 지문이 시험에 나오면 정답일 확률이 많은데 요건 작년에 이미 별도 합산 토지를 가지고 이 내용으로 시험 지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정답으로는 유도시키지 않았어요. 지문만 출제해드렸어요. 자, 5번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자면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보유기간하고 연령별 세액공제,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두 개를 더해서 최대 80% 범위 내에서 중복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 지문을 주의하세요. 1세대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자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 자, 1세대 1주택 중에 부부가 주택 하나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단독 소유로 신청한 사람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1세대 1주택 뒤에 가로에다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안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면 아니요, 부부 공동명의를 단독 소유로 신청한 사람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그럼 정답은 앞에서요, 지문에 2번이 틀렸었죠. 근데 이 문제 찾다가 32번 문제를 찾다가 시간이 한 5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앞으로 가도 모르겠고 뒤로 가도 모르겠고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보여. 그래서 왜 안 보이냐면 1세대 1주택이면 12억을 뺀다는 걸 알아. 그러면 12억을 뺀다고 딱 나오니까 12억을 공제한다는 맞았네 하고 넘어가니까 뒤에 공정시장 가액비율 곱하기가 빠졌다는 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해라 그러면 끝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간다. 요걸 머릿속에 딱 기억하셔야 돼요. 종부세에서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이든 토지든 과세표준을 계산해라 그러면 무조건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간다. 2번 이게 정답이었어요. 이제 33번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종합문제네요. 그럼 별도 합산 토지는 80억 초과. 자, 2번 나와 내 배우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 이 경우는 나와 배우자가 집 한 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단독 소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여기서 의무자로 그 중에 하나를 1세대 1주택자 납세 의무자로 할 수 있다요. 해당 1주택자를 공동명의 주택을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로 할 수 있다. 이 말은 단독 소유 신청이 가능하다. 근데 신청은 9월 16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신청을 해 주셔야 돼.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부부 공동 소유로 해석해 버려요.
내가 신청해서 공동소유를 단독소유로 바꿔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말이에요. 자, 3번. 비거주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생기면 어디를 납세지로 할까요? 그러면 이제 가로를 잘 볼게요. 국내 사업장소재지가 1번. 그게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한 장소가 2번. 그것도 없으면 그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물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물건이 있으면, 주택이 2개 이상이면은 그때는 보유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의 소재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시 가격이 가장 높은 쪽, 공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틀려버렸네. 와, 어쩜 시험에 출제하려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걸 답으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느끼는 난이도를 그대로 느끼게 해드린다 했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게 막 문제를 내버린 거예요. 이거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4번.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하겠습니다. 또 5번은 250을 초과하면 6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뭔 내용이 다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답을 찾아도 뭔 말이 없어.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또 몇 번을 찍냐면 2번을 많이 찍어. 2번 찍으면 안 돼요. 자, 2번 다시. 나와 내 배우자가 집 한 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고 나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이제 다른 집이 없다. 공동명의 집 하나밖에 없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이걸 부부 공동명의를 단독소유로 신청하면, 그것도 9월 달에 신청하면 단독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에 납세지를 정할 때 비거주자에 대한 납세지는 제1번은 국내 영업장 소재지가 있으면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1번, 만약에 없으면 소득이 발생한 장소, 그것도 확인이 안 되면 그 물건의 소재지, 만약에 물건이 여러 개 있으면 공시가격이 제일 높은 지역을 납세지로 하겠습니다. 보유기간 긴 쪽이 아니에요. 금액이 제일 높은 쪽을 납세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34번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자, 1번.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특례가 적용된다. 이 말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때 세율은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 적용되는 세율은 14%를 적용해서 분리과세를 적용하시면 돼요. 근데 1개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여기서 주택임대소득은 이 말은 곧 월임대료는 이 말이에요. 월임대료를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지만 원래는 과세 안 해. 그런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외국에 소지하는 주택은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과세하겠습니다. 이제 주택 하나일지라도 그 주택이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국외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외국에 소지하는 주택은 상가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한 개 있을지라도 과세하겠습니다. 자, 3번.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 3주택 이상이고 단 소형주택은 제외하고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수익금액을 계산하여. 자, 총수익금액을 계산하여. 이 말은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여.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서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이 말은 특례가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는 3주택 이상이고 3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 계산해서 나온 그 금액을 월 임대료로 간주해서 총수익금액에 산입해서 소득세를 계산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4번. 임차 또는 전세받는 주, 남의 집을 빌려가지고 빌린 집을 또 내가 누군가에게 빌려줬을 때는 임차인의 주택수에 계산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주택수에도 포함하겠습니다. 자, 5번.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총수익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차감하고 추가로 400만 원을 차감해 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은 혹시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막 지문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등록되어 있는 등록 임대주택은 필요경비 60%를 빼주고 추가로 400을 공제해줘. 근데 미등록인 경우에는 필요경비 50%밖에 공제가 안 되고 추가로 200만 원만 공제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틀린 건 5번, 이게 틀렸습니다. 이제 35번 가보죠. 35번은 부동산 임대에서 총 수익 금액을 계산해봐라. 근데 이거 주택은 아니에요. 상가네요. 상가 건물에 대한 총 수요. 와, 부동산 임대에서 두 문제나 내버렸네요. 이론 문제 하나, 계산 문제 하나,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문제를 낸다면 이론 하나, 계산 하나. 만약에 한 문제 내면 이론만 낼 수도 있고 계산만 낼 수도 있고. 이제 여기는 건물은 임대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그런데 뭘 구하라겠냐면 2025년도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2025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연결돼 있네. 2024년 7월 1일부터니까 2025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 속에 들어있죠. 그럼 이제 1년치를 가지고 그 계산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보증금 월 임대료는 매월 20일인데 80만 원씩 받기로 했어. 80만 원씩 받기로 했는데 2025년 12월분 임대료는 아직 수령하지 못했네. 12월분 임대료는 아직 못 받았지만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으니까 80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자, 80만 원 12개월. 12개월. 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계산 안 되면 여기다 8 곱하면 되겠죠? 28에 16, 8에 960. 960만 원이네요. 그럼 960만 원이 1년 동안 월 임대료예요. 이게 월 임대료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이거는 상가라겠으니까 보증금에서 건물 취득 가격을 빼. 그런데 부수 토지 1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취득 가격 중에 1억 원은 토지고 1억 원은 건물이니까 1억을 빼. 자, 1억 뺐네요. 1억 빼고 여기다 이자를 곱해. 이자율은 3.5%네. 3.5%. 그럼 3억에서 1억을 빼면 2억. 2억에 3.5%. 자, 여기까지 계산했죠. 그럼 이제 2억 곱하기 3.5%. 자, 마이너스. 관리비. 여기는 또 관리비 20만 원 있는데 공공요금 징수 이외 별도로 관리비 수입이네. 그럼 여기도 매월 20만 원씩 추가로 받았으니까 12개월. 그러면 2 곱해. 2는 4, 24만 원. 240만 원. 한 달에 20만 원씩 추가로 받았으니까 1년이면 200만 원, 이제 12개월이니까 240만 원. 240만 원도 월 임대료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하시면 되고, 정기예금 이자 100만 원과 수입 배당금 50만 원, 유가증권 처분이익 150 있으니까 이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 이자와 배당에서 받은 150만 원은 이미 소득세로 정산이 됐으니까 이건 빼고 나머지만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하시면 돼. 그럼 여기다 1을 해보죠. 2, 5, 10, 2, 3은 6, 그러면 700. 700만 원에서 150을 빼. 150을 빼니까 이제 700에서 150 빼면 600에서 550. 이게 550. 550이 간주임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매월 관리비에서 플러스 240만 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매월 임대료에서 이제 12개월치 계산하니까 960 나왔네요. 960. 자, 다 더하면 되겠죠? 이걸 싹 더해봤더니 이렇게 나온다네요. 뭐가 좀 계산이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계산이. 근데 이 계산을 직접 다시 이 계산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가 계산을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월 임대료. 매월 임대료는 얼마씩 받기로 했는가 이제 봐요. 매월 임대료는 월 80만 원씩 받죠. 그러면 임대료는 80만 원 곱하기 12개월. 못 받았더라도 이미 정해졌으니까 요거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관리비 중에서 공공요금 징수 이외
별도로 관리비를 받았으니까 20만 원씩 별도로 받았죠. 20만 원 별도로 받았고 12개월 하면 얼마 되겠죠? 근데 이걸 자 이렇게 더해봐. 더해보니까 두 개 합치니까 100만 원이네요. 자, 두 개 합치니까 100만 원이요. 그럼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1200이죠. 한 달에 100만 원씩이니까 1년이면 1200. 그럼 1200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간단하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거예요. 간주 임대료. 네,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는 먼저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이네요. 3억. 보증금 합계 금액이 3억인데 그중에 취득 가격으로 2억인데 그중에 부수 토지 1억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땅은 빼고 건물만 합치니까 건물은 1억 곱하기 이제 이자는 이자 여기서 이자율은 3.5%입니다. 이자율은 3.5%인데 3.5% 곱하고 빼기요. 정기예금 이자 100만 원, 수입 배당금 50만 원, 그래서 150만 원 빼시면 돼. 150. 그럼 여기가 2억이죠. 2억에 3.5% 계산해봐. 그럼 이제 3.5%를 2억을 계산해 250, 2, 3은 6, 700. 700만 원에서 150을 빼고 나니까 남는 것은 550이 남았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개를 더해. 두 개를 더해보니까 1750 이렇게 풀면 돼.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이제 내용 지문을 월 임대료 따로 계산하고 관리비 따로 계산하고 이렇게 따로 하려니까 복잡하죠.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더해보니까 이거 한 달에 100만 원씩이네? 한 달에 100만 원이니까 1200이라고 얼른 계산해보고 이게 훨씬 편해. 그래놓고 이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상가니까 보증금에서 건물 취득 가격 빼고 난 금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하고 거기서 실제로 그 보증금을 가지고 내가 은행에서 이자를 받았거나 배당을 받으면 이자나 배당은 이미 소득세가 정산이 됐으니까 그 소득세 정산된 것은 세금을 또 내면 이중과세가 되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간주임대로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1750이 나와. 이런 연습은 한 번은 해주셔야 돼요. 나는 계산을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연습하시고, 나는 시험장에 가면 계산 나오면 그냥 나 볼 것도 없이 그냥 찍을란다 그러면 찍는 연습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아마 계산해도 시험장에 가면 풀릴 수 있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네요. 이제 36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몇 개인가? 단 국내 자산 양도를 가정하고 풀어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대상, 전세권 대상,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 지상권 대상. 예, 주식이네요. 주식. 주권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이다. 대주주가 양도했을 때는 과세 대상, 지역권은 대상에서 제외.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나왔네. 이렇게 푸시면 돼요. 5번 5개. 주식에 대해서 좀 조심하세요. 주식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것은 주권 상장법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러면 대주주만, 소액주주는 안 돼요. 대주주는 과세. 비상장 주식은 모두 과세. 그런데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모두 과세. 대주주 여부를 따지지 말고 국외 주식을 내가 거래했을 때는 대주주든 대주주가 아니든 누구든지 양도소득세를 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외국에다 우리 양도소득세 우리 증권거래세 낸 적 없잖아요. 증권거래세 낸 적이, 외국에다가 우리 증권거래세 낸 적이 없잖아요. 낸 적이 없으니까 국외 주식을 거래하신 분들은 무조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37번. 1세대와 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여기서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법률상 이혼 도장을 찍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배우자에 포함합니다. 자, 두 번째. 1세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나와 배우자를 포함해서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을 말하는데, 일시 태거자가 있으면 일시 태거한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시 태거한 사람은 포함한다. 일시적으로 태거하는 사람도 내 세대 구성원에 포함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정답이 되네요. 3번은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고,
이제 여기서 주택이라는 것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이라고 그래요. 중간에 있는 지문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주택이라는 것은 공부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사실상 주거 생활에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다가구 주택은 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가 나오면 하나의 매매 단위로 움직였을 때만 전체를 하나의 집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매매 단위로 거래하는 주택을 단독주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매매 단위로 움직이면 그때는 단독주택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리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이제 38번 이제 또 계산 문제네요. 양도소득 금액으로 옳은 걸 찾아라. 자, 토지고 미등기는 아니네요.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 금액 계산해봐라. 9월 토지를 8억 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양도하고 이제 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가 없네. 와, 이거 복잡하네. 그러면 복잡하다. 그러면 발로 그냥 찍어버려도 되고 다시 풀으셔도 되고. 자본적 지출로 4천, 중개보수로 500 지출하였으며 지출 사실은 금융거래 증빙에 확인해 실거래 확인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취득시에 매매 사례가 아니라 감정가액은 없고, 자, 이건 없고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있네요. 기준시가는 6억 원이고 취득시 기준시가는 양도시 기준시가는 6억이고 취득시 기준시가는 4억 2천인데 기준시가는 있네. 그럼 이제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으면 환산 취득 가격을 계산한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근데 환산 취득 가격을 계산할 수가 없으면 이 문제는 그냥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실제 시험에서 막 이렇게 계산 문제 2개씩 나오고 하나씩 막 복잡하게 내버리면 그냥 멘탈을 흔들려 버리면 이론 문제를 못 푸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산 문제를 딱 잡아 놓고 못 풀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얼른 가차없이 지나갔다가 이론 문제 다 풀고 다시 끝에 가서 계산을 풀 수 있으면 풀고 안 되면 그냥 내가 풀었던 것 중에 정답이 제일 적은 쪽에다가 그냥 계산 문제를 찍어버리시면 돼요. 이제 필요 경비 계산 공제율은 3%고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12%라고 주어졌네. 이제 문제에서는 양도 소득 금액을 구해라 그러면 양도 가액에서 먼저 취득 가격을 빼고 필요 경비를 빼. 이렇게 빼면 양도 차익이 나와. 양도 차익에서 장특 공제를 빼야 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면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이제 물어보는 게 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주어질 때 이제 자료에서 하나 찾아봐요. 양도 가액은 8억 원의 특수관계인에게 아닌 자에게 양도했다. 그럼 8억. 양도 가액은 8억입니다. 그런데 취득 가격은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됐다 했어. 앞에서 봤더니요, 확인 안 됐죠. 실거래가 확인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 감, 환, 기 순서로 가야 되는데 매매 사례가 없죠. 감정도 없죠. 그럼 환산으로 가야 돼. 그럼 환산. 환산 가액을 계산해. 저 계산할 줄 모르는데요. 그걸 못 알아요. 계산하고 있으세요. 찍어야지. 이 환산 방식을 모르는데 지금 계산을 왜 하려고 그러세요? 그냥 찍으세요. 안 되면 찍는 방법밖에 없어요. 보통 환산은 실지 양도 가액을 곱하기 양도시 기준 시가 취득시 기준 시가 이 식을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 실지 양도 가액은 주어진 게 8억이라고 주어졌죠. 8억 곱하기 양도시 기준 시가는 6억 취득시 기준 시가는 4억 2천. 그러면 여기 억 띄고 여기 억도 띄어. 자, 억당에 띄어. 띄어놓고 계산해요. 그러면 6 하고요. 4억 2천을 6, 7, 42, 7. 그러면 7, 8, 56. 자, 5억 6천. 5억 6천이네. 그럼 5억 환산 취득 가격이 5억 6천이요. 자, 5억 6천으로 이렇게 계산됐네. 그럼 이제 환산 취득 가격이 5억 6천으로 계산됐을 때 여기가 환산했어. 그럼 문제는 필요 경비를 뭘로 잡을 것인가? 실지 필요 경비와 환산 취득 가격 플러스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더해가지고 두 개를 더해가지고 둘 중에 큰 걸로 가면 되죠. 그런데
봤더니 자본적 지출로 4천, 중개보수 500. 그럼 4,500이 실지 경비죠. 실지 경비가 4,500인데 이미 환산 취득 가격이 5억 6천이네. 5억 6천이기 때문에 이게 더 훨씬 크죠. 그럼 필요 경비는 계산 공제를 적용해야 돼요. 계산 공제. 그럼 이제 필요 경비 계산 공제를 다시 또 계산해야 돼. 아니요, 나는 계산 공제도 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왜 계산 문제를 풀러가냐고요.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는 계산 문제를 접하면 안 돼요. 무조건 보는 순간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찍고 넘어가셔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계산 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 시가 곱하기, 자, 토지 건물이면 자, 등기 되는 거 보죠. 미등기 아닌 그랬죠. 그럼 등기가 돼 있으니까 3%. 등기된 건 3%. 자, 그럼 취득 당시 기준 시가는 4억 2천. 곱하기 3%. 그럼 곱하기 3% 하니까 2, 3은 6, 3, 4, 12, 12. 그러면 여기다가 4억 2천에다가 여기다가 3을 곱해봐. 그러면 2, 3은 6, 3, 4, 12. 1260. 3% 하니까 1260. 여기 이제 필요경비요. 1260. 이렇게 양도 차익이 나오면 이 양도 차익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12%를 빼주면 돼. 그러면 여기다 장특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여기다 곱하기 12%를 곱하기 해가지고 나온 것을 이제 빼면 소득금액이 나와.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 금액이.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문제를 다 이렇게 풀어보니까 환산 취득額도 구해야죠. 필요경비 계산공제도 구해야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계산해야죠. 다 계산해 보니까 2억 12만 11만 2천 원 이렇게 나와. 그럼 정답 1번이요. 선생님 차라리 찍고 말겠네요. 당연히 시험장에서 이렇게 나오면 진짜 열받아 버리죠. 근데 열받을 것도 없어요. 어차피 못 푸니까.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계산 문제를 난이도 있게 올해는 소득금액 문제를 낼 거예요. 소득금액 문제를 내는데 이런 식으로 환산 취득 가격도 구해라. 필요경비 계산공제도 구해라. 장특공제도 구해라. 이 세 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계산 문제로 물어보면 계산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냥 1번부터 5번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그냥 찍고 넘어가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고 직접 나는 이 문제까지 다 풀란다. 그러면 이론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천천히 계산해 보시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해설 참고해가지고 계산을 한번 하실 분은 하시고 나는 지금 와서 계산 문제는 도저히 나는 못하겠어요. 그러면 가차없이 버리세요. 계산 문제는 가차없이 버리셔야지 이 계산을 자꾸 하루 이틀 잡고 소모하시면 안 돼요. 이런 계산 문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요. 이렇게 계산 문제를 지금 와서 연습해서 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 나오면 그냥 가차없이 포기해버리고 이건 던져버리세요. 자, 39번.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 을에게 증여한 후에 갑이 을에게 증여하고 을이 다시 모르는 병에게 양도했어요. 이렇게. 이 경우에 옳은 설명을 해요.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을이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갑이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되 특수관계인이 증여세를 납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취득 가격은 을이 틀렸네요. 을이 증여받은 당시가 아니라 갑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갑니다. 갑의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1번 탈락. 자, 2번.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됐다. 여기까지 보면은 이거는 증여를 부인했다 이 말이에요. 증여를 부인했다는 이야기는 수증자인 을이 증여받아서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게 아니라 증여도 아닌데 증여를 받았으니까 환급 처리하겠습니다. 이거는 환급 처리되겠습니다. 자, 3번. 갑이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그러면 증여를 부인했으니까 여기에서 증여자와 증여받은 을은 연대하여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오, 그렇죠.
증여자가 직접 냈으면 중간에 있는 을은 갑하고 부정한 행위를 같이 했으니까 이 경우 갑과 을은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3번이 답이에요. 수증자인 을에게 실질적으로 기속된 겨. 그러면 실질자에게 수증자에게 기속됐다는 이야기는 중간에 있는 을은 증여받은 을은 가공 인물이 아니라 실제 주인이기 때문에 갑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자기 것으로 봐서 수증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5번 증여받은 특수관계인 을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되 을이 양도한 것으로 보되 그러면 이건 실제 을이 주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양도 차익을 계산할 취득 가격은 갑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 거야. 을이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봤을 때는 을이 증여받았을 때 증여 당시의 가액을 취득 가액으로 갑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실제 주인이었을 때는 을의 가격으로 가고 을이 가공 인물이었을 때는 갑의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와, 이 문제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근데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간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배우고 제가 냈던 시험 지문, 지금까지 냈던 시험 지문, 출제 지문하고는 상당히 지금 다르실 거예요. 이거 선생님 낸 거 아니시잖아요. 막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장에 가면 저희 선생님들이 냈던 지문하고 진짜로 상이하게 문제가 나오는데 내용은 비슷한 내용,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꾸며서 나오니까 그 꾸민 것에 너무 현혹되거나 너무 당하거나 그러시면 않으시면 돼요. 이제 40번 마지막 문제네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결정 경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이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부가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해서는 신고 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고 기한 속에는 그럼 얼른 생각났죠. 여기서 신고 기한 속에는 예정 신고 기한이나 수정 신고 기한이나 중간 연합 기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정 신고 기한의 다음 날로 갑니다. 땡, 틀려버렸네요. 근데 이걸 못 찾아내요. 제척 기간의 기산일은 확정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조사가 시작되는 거지 예정 신고 기한의 다음 날 아니에요. 예정 신고 기한은 여기에 신고 기한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기한 속에는 신고 기한 속에는 예정 신고 기한은 제외됩니다. 예정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라 확정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니까 1번이 바로 틀렸어요. 선생님 완전 이번 모의고사 반칙 쓰셨네요. 다 시험에 나온다는 거 냈잖아요. 냈는데 약간 애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앞뒤 연결을 꼼꼼하게 설명을 잘 들으신 분, 꼼꼼하게 정리하신 분들이 문제를 아마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2번은 허가구역 안에 있는 거. 그러면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허가가 떨어지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3번. 이미 예정신고를 1년에 2번 이상 하고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합산 처리가 안 돼 있을 때는 확정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4번.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내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금을 세무서장이 결정할 수 있어. 내가 신고 안 하면 정부가 세금을 계산해서 나한테 보내가지고 돈 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알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세금을 징수해 가겠습니다. 자, 부담부증이요. 부담부증이 딱 나오는 순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예정신고하시면 돼요. 근데 이 지문을 읽어도 답이 안 보이실 거예요. 읽어도 답이 안 보여요. 1번에서 분명히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그런데 예정신고는 제외한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을 거예요. 예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에 그 신고기한 속에는 예정신고나 수정신고나 중간회랍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요거까지 딱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거 시험에 나올 거라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알려주고 문제를 내도 이 난이도가 높게, 아주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느껴지실 거예요. 다 알고 이제 해설 들어보니까 아차 속았네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달 모의고사를 이제 해설을 마치는데, 이제 해설 다 끝나고 나면 이번에 시험 보신 분 중에 이제 기대 점수는 총 8문제예요. 8문제 이상을 맞추셔야 돼요. 16문제 중에서 8문제 이상을 맞춰야 되는데 이상을 못 맞추신 분 있어. 8개 미만 맞추신 분은 아직 한 달이란 시간이 있어요. 한 달이란 시간이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만 반복을 해버리시면 돼. 그럼 제가 이제 해놓은 게 기출 지문 특강은 조금 더 범위가 넓어. 기출 지문 특강은 범위가 넓어서 이걸 한 달 안에 소화하기가 약간 벅차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좀 빨리 볼 수 있고, 동영상도 빠른 속도로 들어가지고 세법을 틀을 잡을 수 있다. 그럼 기출 지문 특강으로 정리를 하셔도 충분히 시험 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만 반복해서 난 보고 싶다. 그러면 요거 원포인트 정리. 중개사 시험 세법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원포인트 정리 안 하신 분 거의 없어요. 원포인트 정리 요걸 가지고 하시면 시간이 얼마 안 걸려. 딱 7시간 정도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 딱 이틀만 노력하시면 시험에 주로 나오는 지문들을 체크할 수 있어. 그 지문 속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이 대략 한 90%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포인트 정리로 해결하셔도 돼. 8문제가 아직 안 됐다. 나 8문제에서 못 맞췄다. 그러면 원포인트 정리를 지금부터 빨리 신청해가지고 원포인트를 한 2-3번 돌려버렸어요. 2-3번 반복해서 돌리면 시험에 갔을 때 딱 그 지문이 보이면 바로 답을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답을 찾게, 지문에서 답을 찾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원포인트 교재니까 강의하고 교재를 한 3회독만 해보세요. 시험 볼 때까지 3회독만 하시면 분명히 목표한 점수 이상은 나오실 거예요. 이제 8개에서 12개 정도 맞으셨다. 그러면은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 이제는 꾸준해요. 이제 그 통합 이론서라든지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마지막 이론 정리서 있죠. 기본적으로 마지막에 내가 시험장까지 가져가야 될 기본 자료집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집을 처음부터 차분하게 넘기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중요하게 표시된 내용, 암기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게 있는가, 내가 빠뜨린 거 혹시 있는가, 그것만 정독으로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8개에서 12개 미만 맞으신 분이라면 이분들은 내가 정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교재 있죠. 기본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중요하게 수업 시간에 표시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표시했던 부분들 위주로만 1회독만 좀 해주시면 돼요. 1회독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몸에다가 잡아 넣으세요. 나는 분명히 시험장에 가서도 12개를 맞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모의고사에서 12개를 맞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시험장에 가서도 12개를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번에 시험에서는 12개 이상을 꼭 맞출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자기 스스로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12개는 분명히 맞춰내실 거예요. 그다음에 12개 이상을 맞춰. 나는요 12개, 13개, 14개 다 맞췄어요. 막 15개 맞췄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너무 잘하셨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혹시라도 너무 어려운 지문들이 나왔다 해서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라는 거. 지금 모의고사에서 14개 이상 맞으신 분이라면 시험장에서도 충분히 그 정도 맞을 수 있는 능력이 되세요. 그런데 딱 어느 지문에 꽂혀가지고 딱 한 지문에 꽂혀가지고 거기서 문제를 풀지 못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14개 이상 맞으신 분은 한 문제 틀려도 15개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럼 14개만 맞추면 되니까 한 문제 그 문제 던져버리세요. 그러니까 딱 문제를 풀다가 여기서 딱 막혔을 때 그걸 어떻게 넘어가는가.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넘어가셔야지. 그 넘어가면서 막 문제를 보면서 짜증을 내고 막 이건 막 열 받고 스스로 막 열을 올리면 그 다음부터 문제 답이 안 보이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나는 14개 이상 맞은 사람이고 시험장에서 14개 이상 꼭 맞을 사람이니까 요 한 문제 모른다 해서 내가 14개 못 맞는 게 아니다. 나는 이것 말고 다른 거 다 맞추면 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스스로에게 12개 이상을 맞추신 분이라면 나는 세법 이제 다 됐어. 시험장에 가면 나는 시험만 보면 무조건 합격해. 요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지문 분석을 이제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고 혹시 틀렸던 문제들 있죠. 지금까지 시험을 봤을 때 내가 틀렸던 지문들만 분석을 한 번 더 해보세요.
한두 개씩밖에 없을 거예요. 틀린 거. 그 틀렸던 문제 지문들만 다시 분석해서 시험장에 가서 한 번 틀렸던 지문이 또 나왔을 때 다시 틀리지 않도록만 복습을 해놓으시면 충분히 고득점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시험장에서도 고득점 유지해서 36회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네요. 자, 이제 마지막. 자, 제가 이제 1년 동안 모의고사를 출제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시험 잘 보시고 꼭 합격해서 저 선생님 합격했어요 하고 저희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선생님들 그 후기란에다가 거기서 선생님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합격했어요. 또 후배님들 누구누구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이렇게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 댓글을 남겨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 후기를 합격 후기를 전부 남겨주실 걸로 믿고 여러분을 믿고 저는 이제 36회 모의고사에서 여러분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문제를 내드릴 수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36개 시험 잘 보시고 시험에서 모두 합격하셔서 이제 메가랜드 홈페이지 들어오시거나 또는 저희 03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합격 후기 쓰는 공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선생님 덕분에 이번에 36회 충분한 점수로 합격했다는 후기들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네요. 그리고 실무에서 혹시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제 개인 송원세법이라고 밴드에 보시면 제 그 이름 옆에 전화번호가 공개돼 있을 거예요. 혹시 급한 사정이 생기거나 그러시면 문자를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진짜로 급한 사정이 있을 때는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릴 걸 약속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수고하셨고 그동안 강의 들으시면서 아마 조금 힘들기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강압적으로 이거는 왜 못 하시냐 막 이런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건 여러분들의 시험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했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 제가 수험생이 미워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그런 그 강의를 할 때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거 다 양해해 주시고 36회 모든 분들 합격하셔가지고 이제 실무에 나가서 더 많이 버시기 바라네요.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모의고사 해설을 마치죠.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